잘못 올린 거래요. 믿어봅시다. 아니면은 뭐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저희 오늘 처음 봤는데 다 같이 이렇게 그치? 같은 공간에 이제 아니길 바. 장난으로도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자, 일단 봐볼게요. 금속 원소, 금속 비금속 이렇게 나누는데 금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애들이냐라고 했을 때 금속의 특성 첫 번째 금속은 열 전도성 그리고 전기 전도성이 커요.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크다라는 것은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힘을 가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특징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힘을 가했을 때 금속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쉽게 변합니다. 모양이. 그때 그 모양이 변하는 것을 이제 펴지는 성질을 전성이라고 부르고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뽑히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불러요. 전성은 전성은 펴지는 성질. 그 다음에 연성은 뽑히는 성질. 펴진다와 뽑힌다가 무슨 얘기냐면 펴지는 거는 그 알루미늄 호일처럼 금속은 힘을 주면 납작하게 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금속의 뭐 대표적인 거 나무를 생각해 보면 나무에 힘을 주면 나무가 펴지나요? 부서질 뿐인 거예요. 여기 새로 오는 친구. 아, 네. 선생님 뭐 경고는 잘못 눌리나? 아, 네네. 그 이름이 이건 문제예요. 저희 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히는 성질, 그죠? 그렇게 있다. 금속은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크나. 그 다음에 전성, 연성.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예요.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도, 그쵸? 생각하시면 되고 고체 상태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HG만 액체. HG는 뭐냐면 수은입니다. 수은만 액체다. 금속은 기본적으로 고체인데 상온에서 수은만 액체다.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예요? 비금속은 그냥 금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비자 써서 금속이 아니다. 그러면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도 작다. 힘을 주면 이런 펴지는 성질, 뽑히는 성질 없다. 대신에 하나만 기억합시다. 비금속에 저것만 기억하면 돼요. 상온에서 고체 또는 기체, 고체인 녀석도 있고 기체인 녀석도 있지만 얘도 예외 BR이라고 하는 브로민이에요. 브로민만 액체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제가 20번까지만 외우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 구라예요. 두 개를 더 쓸 거예요. 염소 밑에 BR 17쪽 염소 밑에 BR 그 다음에 I 이 두 가지만 더 기억하시면 되겠고 BR은 브로민 그 다음에 I는 아이오딘 됐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수업 이전에 거는 이제 영상으로 보낼게요. 앞에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하고 비금속의 대략적인 성질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이야기해볼게요. 밑에다 쓸까? 자, 금속과 다사다난하네요. 첫 시간이 그죠?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방금 화재 방송과 비성분 방어분 닫힘은 감지기 오류로 인해서 네, 알고 방송이 있습니다. 된 네,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정보, 마시고 좋은 정보. 일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방금 화재 한 번만 방송과 알려주세요. 방어문 닫힘은 감지기 오류로 인해서 네, 방어문이 닫힌 거니까 안심하시고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우리는 예외는 나중에 그때 보고요. 금속하면 전자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녀석. 그러면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려는 녀석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은 전자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 아닌 경우도 있는데
예외는 제가 이따 나중에 찍을 거니까 비금속은 전자 없고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금속과 비금속. 자,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하고 비금속을 나누어서 대략적인 이제 성질을 말씀을 드렸고요. 6페이지를 보시면요. 6페이지 중간에 큰 표가 하나 있어요. 큰 표. 동족원소는 나중에 보고요. 금속원소, 비금속원소의 그죠? 금속원소, 이건 아까 나왔던 거. 금속원소, 비금속원소 써져 있는 거 한번 저랑 체크해 보세요.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금속원소는 전자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됐죠? 방금 말씀드린 거. 전자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워.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는 주로 왼쪽과 가운데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금속하고 비금속 중에 누가 더 많은 거야? 정유민 씨 어디 계시죠?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정채원 씨 금속과 비금속 중에 누가 더 많아요?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면 두고두고 음양 효과가 자꾸 들어가고 틀려도 아무도 뭐라 안 하지만 뜸 들일수록 모두가 긴장해요. 이렇게 한 시간을 버티겠다는 전략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금속하고 비금속을 봤을 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금속이 더 많아. 결론. 금속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나왔을 때 보기에서 우리가 20번까지만 생각하니까 비금속이 더 많네? 아니라는 거야. 주기율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속이 더 많습니다. 되셨죠? 20번까지는 비금속이 더 많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속이 더 많다. 그래서 나중에 보기 같은 거 나왔을 때 아끼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금속원소 상온에서 고체. 근데 HG 수은만 액체다. 열 전기 전도성이 크다. 전성 연성이 있다라는 건 아까 힘을 주었을 때 펴지는 성질, 뽑히는 성질. 펴지는 건 전성은 펴진다인데 그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연성 뽑힌다라는 거는 철사처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게 아무리 힘을 줘도 뽑히지 않아요. 됐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산화물의 성질은 X 치세요. 제가 뺀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우리는 안 할 겁니다. 산화물의 성질은 X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건요. 이 주기율표를 쭉, 전 이거는 이제 오늘은 안 지울 겁니다.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주기는 전자껍질의 개수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 다음에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족이 같은 애들 중에 대표적인 녀석 1족 그 다음에 17족 그 다음에 18족 이 세 마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이 주기율표에서 설명할 이제 설명할 녀석들이고요. 1쪽에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 17쪽에 있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18쪽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족 원소를 동족 원소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니에요. 문제에서 그렇게 막 많이 언급하진 않습니다. 근데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을 거고 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세 가지. 첫 번째, 1쪽에서도 금속. 제가 동그라미 칠 때 수소는 제외했어요. 밑에 리튬, 나트륨, 칼륨만 동그라미 친 이유는 얘네는 금속, 위에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그쵸? 밑에 애들은 금속이고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쟤는 빼고 1쪽 금속의 성질이 비슷한데 그 녀석들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크게 쓸까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7쪽 원소, 18쪽 원소 기억하시면 되는데 17쪽 원소는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요. 할로젠 원소. 18쪽 원소는 비활성 기체. 무슨 뜻인지는 이제 천천히 할 거예요. 그죠?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세 마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좀 주기율표에서도 비슷한 성질을 갖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녀석들입니다. 제일 먼저 볼까요? 이제 알칼리 금속부터
설명을 하고 이제 쭉 가는 거죠.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이제 어떤 애들이냐라고 하면 뭐 아까도 썼던 거지만 조금 위에 쓸까? 리튬. 첫 번째가 리튬, 나트륨, 칼륨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뭐 밑에 주기율표를 보시면 뭐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막 있어요. 걔네들도 있지만 우리는 20번까지만 언급하자 이거야.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만이 알칼리 금속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수소는 제외한다라는 거. 됐죠? 1쪽에서 수소는 제외한다는 거. 알칼리 금속은 1쪽 금속입니다. 왼쪽에 써져 있으니까 굳이 다시 쓰진 않을게요. 그럼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을 때 알칼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물에 녹은 것을 의미해요. 알칼리라는 말 자체가 물에 녹은 것을 의미하는데 알칼리 금속의 가장 큰 특징은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반응한다라는 것은 만난다라는 뜻이겠죠? 물과 만나서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알칼리 금속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리고 남은 수용액. 그리고 수용액은 남은이란 말을 뺍시다. 수용액은 염기성을 띄어요. 자, 말뜻을 이제 해석해 볼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내가 비커에다가 물을 넣는 거예요. 비커에다가 물을 쫙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알칼리 금속 중에서 뭔지 모르겠어. 나트륨이든 뭐 리튬이든 뭐든 넣는 거야. 넣으면 얘가 물과 만나서 기체가 발생해요. 기체. 그 기체가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뜻이고 수용액이라는 말은 녹아있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국물 생각하면 돼요. 물에다가 마치 코인 육수 넣듯이 알칼리 금속을 넣으면 막 기체가 보글보글 발생하고 남은 국물이 있을 거 아니야. 했지? 그치? 근데 그 국물이 무슨 성을 띈다? 걔는 염기성을 띈다. 남은 국물이 염기성을 띈다는 거예요. 염기성은 무슨 말이냐면 산성, 중성, 염기성. 살면서 어디선가는 들어봤을 거예요. 염기성의 특성은 어차피 우리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니까 뒤에 단원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국물이 염기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기체가 발생하는데 그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구나. 됐어?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이거예요. 수소기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칩시다. 수소기체가 보글보글 막 기체가 발생해요. 그럼 우리는 보글보글 막 기체가 떠오르는 걸 보고 걔가 수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의 공기를 잘 생각해 보면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일반적인 기체, 특이한 기체 말고 수소도 포함해서 일반적인 기체는 색깔도 없고 무색, 무취, 무미예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요.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제 수소기체를 발생한 기체가 수소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검출 방법이라고 하고요. 검출 방법. 수소기체를 검출하는 방법은 아까 사실 설명했습니다. 불꽃을 가져다 대요. 성냥불을 가져다 대면 성냥불이 퍽 하고 터집니다. 됐어요? 성냥불이 퍽 하고 터지면 그것은 수소구나. 문제에서 불꽃 가져다 냈는데 퍽 하고 터진다. 그럼 수소 얘기하는 거구나. 수소기체 발생하는 건 알칼리 금속이구나.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됐을 거라고 믿고 염기성을 이제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국물이 염기성이 되면 색깔이 변하나요? 아니야. 아무런 변화도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어. 그럼 얘도 마셔볼 거야? 그럼 안 되겠죠? 염기성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거지만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마셔보거나 냄새 맡거나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어떻게 검출하느냐? 얘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페놀프탈레인 용액 지울게요. 다시 뜰게요. 얘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해서 그냥 지시약이야. 이걸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받아들이세요.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시약이 붉게 변한다는데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겁니다.
뒤에 쭉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은 없어요.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한다.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 이건 마지막에 할까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마지막에 하고, 알칼리 금속은 대체로 은백색의 광택을 띄어요. 은백색의 광택을 띈다. 뭐 그럼 은백색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광택을 띈다라는 거는 그 광택은 생각해보시면 금속들만의 어떤 고유한 그 반짝임이 있습니다. 마치 뭐 유리나 아니면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의 반짝임, 모래의 반짝임과 다르게 금속 특유의 그 반짝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은백색이라는 거예요. 은색 비슷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보다 밀도가 작다. 물보다 밀도가 작다. 화살표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왼쪽에 그린 것처럼 물에다가 알칼리 금속을 던지면 안 되지만 던지면 위에 뜬다라는 거예요. 던지면 왜 안 되냐면 알칼리 금속이 아파요, 불쌍해요. 그게 아니고 물에다가 알칼리 금속을 그냥 함부로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하잖아요. 네, 수소기체는 터지는 성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서 안 된다는 거고 됐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보다 밀도가 작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르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무르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게 무엇이냐를 하기 전에 무르기 때문에 칼로 쉽게 자를 수가 있어요. 쉽게 자를 수 있다. 자를 수 동그라. 귀찮아. 있다라고 쓰면 귀찮으니까 칼로 쉽게 자를 수 있다. 무르다. 무르다. 이것도 그냥 단어 설명할까요? 무르다의 반대말. 무르다가 뭐예요? 무르다. 무르다의 반대말은 딱딱이 아니고 단단하다. 그럼 단단하다의 반대말은 무르다. 딱딱의 반대말은 말랑말랑. 됐어요? 금속이 어떻게 말랑말랑해? 말이 안 되잖아. 금속은 다 단단한 거야. 그러니까 딱딱한 건데 단단하다와 무르다의 차이점은 뭐냐면 긁히냐 안 긁히냐예요, 사실. 자, 예를 들면은 유리판, 쇠못. 쇠못으로 유리판을 긁으면 유리판이 긁히죠? 쇠못은 가만히 있고. 그럼 쇠못은 단단하다, 유리판은 무르다. 그럼 만약에 쇠 철판을 내가 유리 조각으로 긁으면 유리만 부스러질 거예요. 유리가 더 무르니까. 쇠판은 단단하니까. 그런 차이인 거고요. 자, 마지막.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반응성이 비교적 큰 편이라고 쓰는데 반응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반응을 잘 하는 거예요. 아까 물과 반응해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수소기체 발생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비교적 큰 편이다. 노란색을 쓸게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냐면 물에다가 굳이 넣지 않더라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 혹은 수증기와 쉽게 반응합니다. 쉽게 반응해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또는 수분하고도 그냥 가만히 둬도 지가 알아서 잘 반응한다는 거예요. 물에 넣지 않아도 공기 중에. 그럼 너무 좋겠네요. 저기 숲 대신에 우리 그죠? 저기 어떤 습도 관리하기 좋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산소나 수증기와 잘 반응하기 때문에 산소 또는 수증기와 잘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할 때에는 알칼리 금속을 보관할 때에는 기름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기름이라고 할게요. 기름에 넣어서 보관하고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석유나 아니면은 파라핀이라는 기름이 있어요. 받아들이세요. 지금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름에 넣어서 따로 잘 보관한다. 그러니까 기름에 넣는다는 거는 그냥 물과 만나는 걸 이제 좀 차단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힘냅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니, 사실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오진 않았어요. 좀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오진 않았지만 30분이나 남았지만 좀 더 힘냅시다. 이 알칼리 금속 사이의 반응성을 비교하면 리튬보다 나트륨의 반응성이 크고 걔보다 칼륨의 반응성이 더 커요.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는 잘 안 보여? 위에다 다 있을까? 반응성을 리튬보다 왼쪽 위에 쓸게요. 반응성이 리튬보다 나트륨, 칼륨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반응성이 크다는 건 뭔 얘기냐면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자, 첫째 줄만 가지고 해볼까? 물과 반응에서 소소기체가 발생하는 정도를 보면 칼륨이 나트륨보다 리튬보다 더 기체 많이 발생하고 염기성 됐을 때 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정도도 더 크고 그 다음에 뭐 산소랑 수증기랑 더 격렬하게 반응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리튬은 제일 적게 반응한다 그런 겁니다. 됐죠? 와 길게 왔어요. 그죠? 알칼리 금속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알칼리 금속이 설명할 게 제일 많아요. 뒤에는 이제 별거 없습니다. 두 번째 할로젠 원소로 가봅시다. 가기 전에 뭐 정리하고 계시네요? 정리할 거 다 하시면 천천히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분명하겠습니다. 우리 근데 그냥 쓰면서 들으세요. 우리 그 지금 다들 첫날이고 처음 여기 모여서 이렇게 조용한 거죠? 다들 그런 기질들이 아니실 거죠? 우리 진짜 여기 있는 이제 아까 한 분 더 오셔서 17명이 우울한 표정의 모임 아니죠? 그죠? 한 다음 주쯤 이제 제가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막 쉬는 시간에 막 지랄들 하고 있을 거잖아. 막 떠들고 막 난리치고 막 춤추고 뭐 막 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윈터 때도 다 그러던데. 윈터 때도 한 2주차, 3주차 되니까 친해진 거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친해진 건지 이제 뭔가 심신미약 상태가 돼서 정신이 조금 해롱해롱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막 오면은 막 남학생 한 4-5명이서 이걸 부시려는 것처럼 막 몰래 막 뛰고 있던데. 막 엄청. 그렇습니다. 야 이제 근데 진짜 학생들이 11년생을 이제 내가 수업을 하는구나. 11년. 저는 공부 학번이고 공부 군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2011년에 전역을 했거든요. 그럼 2011년 제가 8월 3일에 전역을 했으니까 만약에 그것보다 생일이 사실 뭔 상관이야, 그죠? 벌써 오래됐죠. 벌써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여기 저희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여학생들인데 남학생들도 좀 있으니까 짤막하게 하나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군대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저런 거 어디선가 들어보셨나요? 군인이 있고 현역 군인, 예비군이 있고요. 뭐 어디선가 살면서 들어보셨나요? 차이를 아세요? 군인은 말 그대로 군인인 거고 예비군은 뭐냐면 군대를 전역하고 물론 이제 뭐 장교냐 뭐 이런 거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한 8년 동안은 훈련을 또 하러 가요. 군대를 전역하고. 왜? 전쟁이 나면 그냥 군인들로만 싸우기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들을 모아서 더 많이 인간들을 모아서 싸우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 이제 민방위. 민방위는 뭐야? 나라에서 인정한 늙은이에요. 나라에서 공무원. 왜냐면 예비군까지는 자 이제 오세요 해가지고 자 돌격 앞으로 하면은 뛸 수 있어. 산으로도 뛰어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예요. 그러니까 뭐야? 저 아저씨는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못 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를 좀 지켜주세요. 총 들고 가만히. 저는 민방위. 나라에서 공인받은 늙은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새나라의 청춘. 청춘이라는 단어 쓰는 거 보니까 늙은이 냄새가 나죠? 다 쓰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가봅시다. 할로젠 원소는 아까 뭐였어요? 17쪽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뭐 등등등 밑에 그런 녀석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생각나는 순서대로 쓸게요. 이원자 분자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이원자 분자는 뭐냐면 원자 두 개가 묶여져서 하나의 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써보자면 F2, Cl2, Br2, I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화학결합이라는 걸 배우기 전이니까 선생님 주기율표에서도 그렇고
원소기호 예를 들면 플로린 뭐 산소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산소를 뭐 여기선 좀 할로젠 원소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산소를 O라고 원소기호를 외웠는데 왜 우리가 산소를 부를 때는 O2라고 부르나요? 플로린을 원소기호 외웠는데 왜 F2라고 쓰나요? 그거는 저희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니까 지금은 그냥 일단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 것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구나. 원자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다니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들의 상태를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기체, 염소 기체, 브로민만 액체, 아이오딘은 고체. 됐어요? 자, 근데 요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중학교까지는 물론 내용도 이거보다 훨씬 적지만 중등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내용도 적지만 만약에 이원자 분자가 이렇게 있고 기체, 액체, 고체라고 배웠어. 그러면 아마 학교에서 다 시험 보셨고 알겠지만 중학교까지는 그냥 진짜 그걸 물어봐요. 플로린은 기체니, 뭐 브로민은 뭐 액체니, 아이오딘은 뭐 고체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고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 중학교 때 과학 점수가 잘 나오셨던 분들도 있고 조금 아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동의는 할 거야. 좀 속된 말로 시중에 O2하고 완자 다 풀면은 그냥 다 맞을 수 있어. 내가 실수만 안 하면 잘 외웠으면.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요렇게까지만 배우지만 시험에서는 그럼 이런 걸 나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기체, 액체, 고체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기체는 뭐 이미 끓어져 있는 상태, 고체는 녹기 전인 상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녹는 점 내지는 끓는 점을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제가 찝어드리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연관을 지으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봅시다. 그냥 단순하게 플로린하고 아이오딘이 있다면 플로린은 기체고 아이오딘은 고체예요. 그럼 끓는 점하고 녹는 점은 누가 더 높은 거야? 아이오딘이 더 높은 거야. 이해됐어? 고체는 아직 안 끓은 거야. 기체는 이미 끓은 거야. 그래서 이 녹는 점, 끓는 점의 어떤 범위는 어떤 그 대소 비교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로젠 원소는 그 반응성부터 이야기하지 말고 반응성 뒤에 얘기합시다. 할로젠 원소는 어떤 독특한 색을 띠는데요. 독특한 색도 그냥 이것도 나중에 학교에서 알려주면 외우세요. 무슨 뭐 흑자색, 적갈색, 뭐 보라색. 아우 말만 들어도 어려운 그런 색깔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강조하면 학교에서 외우시면 되고 독특한 색을 띱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하려고 했지? 그 일족 원소와 조금 더 크게 쓸까? 일족 원소와 잘 반응해요. 그런데 문제는 봅시다. 일족 원소는 크게 두 부류예요. 수소냐 알칼리 금속이냐 두 부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수소와 반응하는 경우 그리고 알칼리 금속과 반응하는 경우. 됐어요? 수소와 반응하면 특징 산성 물질이 됩니다. 수소와 반응하면 산성을 띱니다. 산성을 검출하는 거는 여기선 하지 않아요. 그냥 산성. 그리고 알칼리 금속과 반응하면 그냥 중성의 물질이 되고요. 중성이라고 하는 건 산성, 중성, 염기성 얘기할 때는 거고 이거를 다른 말로는 염이라고 부릅니다. 한 글자로 염, 중성의 염이 돼요. 염이 뭐야? 그냥 이게 염이야. 한자가 그냥 이거를 설명하려고 만든 한자야. 따로 말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염분할 때 염이 아니에요. 소금 염자 아닙니다. 그냥 염이에요. 자, 마지막 할로젠 원소의 특징 마지막 반응성을 비교하면 플로린이 가장 커요. 브로민,
아이온이 이렇게. 와, 여기 많죠? 여기 많아요. 요런 얘기도 그러면은 좀 해볼까? 요런 얘기도 우리가 아직 일단은 끝난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설명할 게 더 남았지만 거의 다 왔어요. 요 정도 이제 요 쓸 만큼 요 정도 쓰는 정도만 이제 제가 쓰고 설명하면 되는데 한 번 정도 요 한 바닥 정도만 더 쓰면 일단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소단원이 하나 끝나는 거예요. 소단원.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통 한 번 시험 볼 때 이 소단원을 한 7개 정도 평균 한 6에서 7개 정도가 한 번 시험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번 시험범.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을 뭐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는 소위 중등부니까 제가 굉장히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막 지금 제가 숨차고 이런 거는 살쪄서 그래요. 제가 한 번 천천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보통 고등부 특히나 이제 내신 개강했을 때에는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할 거를 보통 한 2시간 반 정도로 빨리 설명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시험 대비를 보통 한 4주 정도 그러니까 보통 국룰이 고등부에 올라가면 시험 대비를 7주 정도 잡아요. 7번 하고 직보 한 번. 그럼 과학 같은 경우에는 4번 정도의 설명 다 하고 3번 문제풀이하고 1번 직보하는 건데 소단원이 7개라고 해서 7번에 나누면은 말이 안 돼. 그치? 그래서 좀 말하고자 하는 건 통합과학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 아까 들어와서 한 말은 어렵지 않아요 라고 했지만 양은 많지. 어쩔 수 없죠. 그걸 내가 어떡합니까? 그냥 그렇게 배우라고 하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썸머 기간 동안에 물론 썸머 기간 동안에 하는 내용들이 뭐 통합과학에서 진짜 암기만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물리화학이다 보니까 좀 생각할 게 더 많아서 이번 썸머 때 했던 그 7주 수업이 7단원이 한 번의 시험으로 나오기엔 좀 많죠. 그러니까 생명과학, 지구과학 부분은 아무래도 난이도가 쉬우니까 거의 설명할 게 많이 없으니까 말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좀 썸머 기간 동안 과학 부분은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과학 같은 경우에는 양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다. 고등 내용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영원히 중학생으로 살 수 없다. 그죠? 영원히 중학생으로 살 수 없어요. 언젠간 또 나이도 먹고 정신 연령도 높아지죠. 물론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 아저씨는 제 정신 연령은 과연 몇 살일까 하면 한 18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애새끼 같죠? 한 18살 정도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30대가 되면서 18살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거의 중딩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그 상태로 살지만 여학생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내가 여학생이었던 적이 없어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정신 연령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간 뭐 어쩔 수 없죠. 고등학교 올라가는 만큼 모든 과목에서 양과 난이도가 좀 늘어난다. 됐어요? 지워도 돼요? 쓰시는 동안 좀 딴소리 했어요. 쓰시는 동안 조금만 지워보고 마지막 점검해봅시다. 조금만 지워보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건요. 7쪽 보세요.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할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이것도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5시에 끝나면 5시부터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영어 학원? 그러니까 5시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습해서 9시, 10시에 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거지. 5시가 넘어가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50분에 끝내야 돼, 5시에 끝내야 돼. 5시에 끝나면 되는 거죠? 그죠? 나도 놀고 싶어. 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일단 그치? 넘기진 절대 안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절대 안 넘깁니다. 5시를.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뭐냐면 자, 갑자기 이제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옥택 규칙이라고 합니다. 얘기하다가 혹시 시간 부족하면 그냥 끊을게요. 제가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자,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옥텟 규칙. 교재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음 주차인가에 나올 텐데 저는 다음 주차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되고 여기에서 조금 다뤄야 됩니다. 미리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전자들을 자리 잡게, 전자들을 배치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전자들을 배치한다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아까 그림 살짝만 다시 보면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어. 이때 전자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널브러져서 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름의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를 도는 규칙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길이 있고 규칙이 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 우리 오늘 처음 왔을 때 여기 앉을 때 수업에 와서 앉았을 때 규칙을 갖고 앉았나요? 아니에요? 다 규칙을 갖고 아무도 뭐라고 안 했지만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나 수업 들어왔을 때 책상에 걸쳐 있거나 뭐 아니면 내 자리를 대신해서 여기 서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름의 이들 나름의 전자들의 무언의 규칙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숫자로 표현하면 288이라고 합니다. 일단 288. 그러니까 288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288은 보세요.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 세 번째 껍질에도 8개를 채우겠다라는 게 옥텟 규칙이에요. 나중에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28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288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숫자 언급을 따로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은 왜곡된 설명이지만 뭐 개념적으로 틀린 건 아니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288이라고 그냥 정할 겁니다. 288. 그럼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했을 때 예시를 그냥 바로 들게요. 자, 예를 들면은 리튬이 있어요. 리튬은 몇 번이냐? 라고 하면 주교표 안 지웠죠? 쭉 가보면 수소, 헬륨, 리튬 3번이야. 괜찮아요? 리튬은 3번이라는 건 뭔 소리야? 양성자도 3개, 전자도 3개인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원자핵에 양성자가 3개 있고 주변에 전자를 3개, 전자 3개가 원자핵 주변을 돌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 껍데기에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남어? 1개가 남어. 마지막 껍데기에 전자가 하나 있는 거야. 됐어? 됐어요? 그쵸? 그래서 굳이 써보자면 2, 1 이렇게 전자를 배치하면 되겠죠. 더 가볼까요? 어렵나요?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산소는 몇 번이냐? 그럼 이제 하는 거야. 손가락, 발가락을 딱 접었다 피면 아니면 손가락을 딱 접었다 피면 딱 20개까지 셀 수 있잖아. 그럼 수, 헬, 리베, 붕, 탄, 질, 산 8번. 그러면 8번. 가운데 원자핵의 양성자 8개. 그럼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요. 됐네? 두 번째 껍데기에 그러면 이렇게 뭐가 여러분들 유치원생 대하듯이 물어보는 게 기분이 나쁘시죠? 어쩔 수 없어. 처음이면. 3, 4, 5, 6. 전자 배치한 걸 써보면 2개, 6개. 지금 바로 받아 적을 필요는 없어. 어차피 교재 있어요. 제가 지금 칠판에 그리는 걸 좀 잘 따라와 보세요. 그 다음 누구로 해볼까? 마그네슘 해볼까요? 자, 마그네슘. 그럼 마그네슘은 몇 번이야? 하는 거야. 수, 헬, 리베, 붕, 탄, 질, 산, 풀, 네, 나, 마 하면 12번. 됐어요? 됐죠? 그럼 얘는 가운데 양성자 12개. 그러면 첫 번째 껍다구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데기에 전자 8개 채우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 마지막 세 번째 껍데기에는 전자가 그럼 몇 개? 2개. 이번 여기다 넣을게. 그러면 얘는 2개, 8개, 2개. 됐습니까? 더 해요? 귀찮아요. 여기까지만 와도 한 3개 했으면 이제 패턴 파악되는 거잖아. 그치? 알겠어. 하나만 더 할게.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 때문에 가끔 가다가 칼륨을 예시를 들어봅시다. 칼륨은 19번인데요, 선생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리진 않을게요.
얘는 전자를 2개, 8개를 채웠더니 하나가 남아요. 어떡합니까? 네 번째 껍데기에는 그냥 제한 없이 넣으면 돼요. 제한 없이 넣으면 됩니다.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데기에 2개, 8개 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거 굳이 그림 그릴 필요 없잖아. 너무 힘들어. 팔아. 됐어요? 자, 요런 상황에서 하나만 더 해볼까? 만약에 염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17번이 염소 말고 딴 애로 할까? 뭐 규소. 그럼 14번이야.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전자 2개, 8개, 4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규칙은 다 이해했을 거예요. 이제는 진짜 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요렇게 썼을 때 잘 보세요. 아까 주기가 뭐였느냐? 오른쪽에 다 쓸게. 주기가 뭐였냐? 주기 전자 껍질의 개수. 됐어? 그러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자 껍질이 몇 개? 2개. 그럼 이 녀석은 몇 주기? 2주기. 됐어? 됐어요? 2주기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산소 껍다구가 2개. 2주기에 있어요. 마그네슘 껍다구가 3개. 3주기에 있어요. 4주기에 있습니다. 왼쪽을 잘 따라 보시면 왔다 갔다 눈알을 잘 돌리세요. 규소는 3주기. 됐어요? 하나 더,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이것을 우리는 최외곽 전자라고 불러요. 새로운 용어가 계속 나오지만 최외곽 전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파악은 됐을 거라고 믿어요. 이게 안 되면 좀 살기가 앞으로 험난할 거야. 그치? 아마도 됐을 거라고 믿고. 그럼 최외곽 전자가 있는데 그 최외곽 전자는 최외곽 전자의 개수는 조개 1의 자리 숫자와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최외곽 전자의 개수 1족은 하나, 2족은 2개, 3족은 3개, 4족은 4개, 15족은 4족이 아니었죠. 죄송해요. 13족 3개, 14족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족은 7개, 18족은 8개인데 헬륨만 2개 예외로. 됐어? 됐어요? 그 주기율표 외우는 거니까. 그러면 리튬은 최외곽 전자가 1개네. 그럼 2주기 1족이야. 거기 있습니까? 2주기 1족. 2주기 1족. 됐어요? 거기 리튬 있는 거. 그대로. 산소 2주기 그러면은 몇 족? 6족이라고 하면 안 되고 16족. 그러면 산소는 2주기 16족에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운동 된다. 마그네슘은 3주기 2족. 됐습니까? 거기 있을 거예요. 힘들어. 왔다 갔다. 칼륨은 4주기 1족. 규소는 3주기 14족. 됐습니까? 됐어요? 마지막 이제 자, 이 얘기 하려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마지막. 이 얘기 뭐 하려고 온 거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자과 전자. 혹시나 잘 이해 안 되면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써보자면 최외곽 전자 중에서 오늘 다 합시다.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그것을 원자과 전자라고 부르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괜찮아. 해석을 해드릴게요.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최외곽 전자 중에서 반응을 한다. 근데 반응을 하기 위한 조건은 거꾸로 갑시다. 옥텟 규칙은 제가 아까 2개, 8개, 8개까지 채우고 싶어 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고요. 2개, 8개, 8개까지가 아니고 2개, 8개를 딱 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딱 맞춘다가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했을 때 리튬 봅시다. 리튬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최외곽 전자가 하나 있어. 그러면 리튬 입장에서 이 전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이 녀석은 뭔가
그걸 뭐라 그래요? 깔끔 떠는 병을 뭐라 그래요? 뭐라고? 결벽증, 그렇지?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결벽에 반대에 있어서 몰랐습니다.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왜 두 개 한 개인 거야? 두 개 8개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리튬 입장에서. 그러면 리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 이 녀석을 버려요. 수적인 이득만 따져봅시다. 2 혹은 2파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를 버리거나 7개를 가져오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 버리는 게 더 수적으로 이득이죠? 그래서 하나를 버려요. 그러면 뭐가 돼? Li 플러스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쭉쭉쭉 가볼게요. 산소 입장에서 2파를 얘도 결벽이 있는 녀석입니다. 2파를 맞추고 싶으면 6개를 버리거나 2개를 가져오는데 수적인 이득만 따지자 이거예요. 수적인 이득만 따지면 2개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O2-가 돼요. 마그네슘 2개 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Mg2 플러스가 돼요. 2개 버리고. 됐어? 칼륨 하나 버리고 싶어. K 플러스가 돼요. 규소 4개 버리기 아까워요. 그래서 버리지도 얻지도 못하고 규소는 그래서 이온이 되질 않아요. 이온이 되질 않습니다. 자, 마지막 진짜 이제 1분. 그럼 원자과 전자는 뭐냐? 원자과 전자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녀석들을 다 원자과 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냥 모든 전자가 원자과 전자고 최외각 전자랑 똑같네요? 아니죠. 18쪽만 좀 다른데요.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따지면 1, 2, 3, 4, 5, 6, 7, 0이에요. 왜냐하면 18쪽에 있는 녀석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만족시키고 있어요. 완전하게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말은 이해됐죠? 그렇죠? 말은 이해됐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 주기율표가 아까 원소들의 주기성,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성질이 반복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원자과 전자가 어떤 원소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성질을 결정하는데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근데 희한한 게 아까 3시에 들어왔을 때는 다들 그냥 죽상이었는데 지금 5시가 다가오니까 다들 막 엉덩이가 막 가만히 있지 않으신 거 막 들썩들썩 하시고 그렇죠? 계속 저보다 시간을 더 선생님이 시간을 잘 지키고 계신가 체크해 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좋아요. 됐어요?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내일이죠? 내일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고